저는 이 애터미 사업을 창조 경제의 표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가가 지향하는 경제 모토가 창조 경제인데요. 그 창조 경제가 무엇인지 애매모호한데, 제가 생각하는 창조 경제는 공정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민에게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해 주는 경제가 창조 경제예요. 그래서 애터미 사업은 사업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일종의 사회운동이고 저는 애국운동이라고 봅니다. 서민이 먹고 산다는 게 그렇게 사소한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위대한 일입니다. 생명을 이어가는 일인데 그처럼 위대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국가에서 거창한 일자리 창출 계획을 세우고 또 경제 프로젝트를 한다 하더라도 서민들에게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해 주지 못하면 그것은 말짱 헛거예요. 그건 창조 경제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애터미는 10억이라는 적은 자본을 가지고 지금 수만 명에게 소득을 창출해 주고 있고 국가에 많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돕도록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애국운동이 아니고 뭐겠어요? 일종의 사회 안전망입니다. 사회 안전망. 미국이나 영국같이 선진국들도 분배 구조가 왜곡되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가속되니까 폭동이 일어나고 월가 점령 시위가 일어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만약에 우리 사회에서 그런 현상이 계속되면 사회가 붕괴돼 버려요. 그러니까 서민에게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해주는 이 운동이야말로 이거야말로 정말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면서 사회운동이고 그리고 애국운동이에요. 그냥 어떤 사소한 비즈니스가 아니라고요. 또 비즈니스 그 자체도 빅 비즈니스입니다. 한 달에 5천만 원까지 벌 수 있는 비즈니스가 어떻게 스몰 비즈니스 또는 사소한 비즈니스예요. 근데 이걸 사소하고 우습다고 생각하니까 대충 하는 거라. 대충. 왜냐하면은 진입 장벽이 없으니까 그래. 엔트리 베리어가 없으니까, 진입 장벽이 없으니까 우습게 본다고. 공짜니까 우습게 보는데요. 공짜가 우스운 게 아니에요. 세상에 공짜가 가장 중요합니다. 공기 공짜거든요. 이거 돈 내고 숨 쉬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공짜니까 중요하지 않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공짜가 제일 중요해요. 햇볕 공짜거든요. 공짜예요. 그러니까 햇빛이 공짜니까 중요하지 않다. 그게 아니에요. 이게 진입 장벽이 없고 퇴출 장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습게 생각한다. 하다못해 동네 친목계에 들어가더라도 거기에 친목계에 들어갈 수 있는 멤버십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그 동네 살아야 돼, 적어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건 그 조건도 없어요.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에서는 퇴출도 자유롭게 못합니다. 돈을 물어내고 나가야 돼, 계약 위반이니. 그런데 퇴출의 자유까지 있어 놓으니까 이게 사소한 사업으로 착각하는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빅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니까 공짜니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공짜라도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공하느냐? 성공의 세 가지 공부를 말씀을 드렸어요. 머리 공부. 우선 쿨헤드, 합리적인 자기 판단 능력을 가져야 돼요. 지금요 우리 사회에도 사기성 다단계 무지하게 많습니다. 지난주에도 무슨 어떤 놈이 또 사기를 쳐가지고 12억을 해자하셨더라고. 근데 그 사기 내용이요, 사기 당한 놈이 싸다. 난 그렇게 봤어요. 그 뉴스를 보고. 이 사람이 어떻게 사기를 쳤냐면은 자기가 세계 지하경제연합회 총재라고 소개를 했거든. 근데 세상에 지하경제연합도 있나? 그거요 인터넷에 가서 그거 쳐보면 금방 나와요. 그런 게 없어. 근데 거기에 속아가지고 12억을 날렸더라고 또. 그러니까 그거 뭐 때문에 그래요? 무지 그리고 탐욕 때문에. 탐욕, 한꺼번에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건 냉철한 이성으로 판단해 봐야 돼요. 그렇게 되는 건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뜻한 가슴. 다시 말하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아니고 파트너들과 동반 성장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몸 공부예요. 몸 공부. 부지런한 손발. 혼자 가만히 앉아가지고 절대로 되지 않아요. 진도에서 오신 분 울돌목 보셨죠? 또 많은 분 울돌목 가보셨을 겁니다. 이 좁은 해협인데요. 이 명량대첩에서 우리가 졌더라면, 명량해전에서 졌더라면
지금 아마 조선이라는 나라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조선 한민족이라는 민족도 사라지고 없을 겁니다. 이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살았고, 그리고 한민족이라는 민족, 그리고 우리 말이 살아있어요. 아주 중대한 고비가 벌써 그때 일본 육군은 충청도 진천까지 진격해서 한양을 점령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고, 그런데 남에서 오는 수군이 명량해전에서 패전함에 따라서 보급을 할 수가 없어. 육지로 가는 육군에 보급을 댈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바로 명량해전의 그 뒤에는 일본 육군이 수만 명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명량을 뚫고 배에다 싣고 육군을 한수 서해를 돌아서 한강으로 해서 서울을 점령한다. 그리고 이미 육지로 진격하는 일본 육군은 충청도 진천에서 한양으로 진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순신 장군이 일본 수군을 격파함으로써 조선이라는 나라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철수하게 됩니다. 왜? 보급이 안 되거든. 차단해버리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그때 이순신 장군이 가지고 있던 배는 12척입니다. 거북선은 한 척도 없고, 원균이라는 분이 다 말아자시고 한 척도 없고, 12척의 판옥선. 자, 12척을 가지고 333척을 격파했어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냐 이 말이에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냐. 누가 생각해도 쿨헤드를 가진 사람은 불가해. 12척으로 어떻게 333척을 격파해? 그러면 333척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일본 해군이, 그 전선이, 오늘 같은 군함이 그 뒤에 500척이 또 있었어. 그런데 12척 가지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쪽에 강남의 빌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1000척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 계시는 분들은 내가 보기에 12척도 없는 분이 계셔. 한 척 정도 가지고. 그러니까 12척 가지고 333척을 격파할 수 있다면 한 척 가지고도 100척을 격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가설이나 이론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렇죠? 울돌목이라는 곳에서 사실상 그때 거의 대부분의 일본 군함을 격파해버린 것은 이순신 장군이 지휘하는 상선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직접 격파한 거예요, 전부 다. 다른 장수들은 배를 모르고 뒤에 가 있었어. 왜냐하면 이거 안 되겠거든. 앞에 배가 시커멓게 있는데 12척 가지고, 그것도 판옥선 12척 가지고 싸우자고 이순신 장군이 그러니 겁을 덜컥 먹고 뒤에 있는데 누가 앞에 나가요? 리더가 앞에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스폰서들이 가만히, 파트너들이 보고 있는 거야. 우리 리더가 죽나 사나 그러고. 이순신 장군이 먼저 나갔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일본, 그것도 돌격대장이었던 구루시마 미찌후사 그 배를 격파하고 잠수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기가 올라서 일본 해군을 격파해버리는 전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12척을 가지고 333척을 격파했을까? 이게 의문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어떻게? 이순신 장군이 무슨 산신령인가? 그거 아니거든요. 산신령 아니에요. 자, 거기에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재심 합력이에요. 제가 재심 합력이라고 그러니까 대만에 지금 송리산에 와 있는 한 분이 그분은 다단계를 오래 해보셨는지 거의 도사급에 해당하더라고. 그래서 대만에서는 재심 합력이라고 쓰지 않고 동심 협력이라고 쓴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도 동심 협력이란 말 알아요, 그렇죠? 근데 저건 우리가 만든 말이고, 여기서 재심 합력을 쓰는 이유는요, 이건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후한서라고 하는 후한 초대 황제인 광무제가 한 말 중에 이 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건 역사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그냥 쓰는 거예요. 그 당시 후한에 광무제가 그 왕망이라는 사람이 한나라를 들여엎고
한 나라를 엎어버리고 망해버리고 전환이 망해버리죠. 신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는데, 신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는데, 신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는데, 이 독재 정치를 하는 바람에 지방에서 이 반란군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후한 광무제 유수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후한의 황손의 후손으로서 군대를 이끌고 이제 왕망군에 대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망군은 막강해, 아주 엄청난 강한 군대이고, 지방에서 일어난 유수라든가 다른 장수들은 오합지졸에 불과해요. 그런데 지방에서 일어난 소수의 병력들이, 반란군들이 힘을 합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 왕망군을 이겼어요. 이때 한 말이에요. 가지런할 제자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가지런하게 해서, 다시 말하면 같은 마음으로 힘을 합하니, 이 뒤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예기익장, 그렇게 나옵니다. 날카로운 기운이 점점 강해지더라. 그러니까 적은 숫자라도 마음을 합하면 그 힘은 엄청나게 나온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재심합력을 우리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은 슈퍼 시너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슈퍼 시너지 오브 유나이티드 하트. 그러니까 같은 마음으로 힘을 합하면 엄청난 힘이 나온다. 요거예요. 요 슈퍼 시너지라고 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당시 조선의 수군은 이순신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싸운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으로 싸운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물러갈 곳도 없고 죽을 곳도 없고 살 곳도 없다. 그럼 여기서 죽자.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12척을 가지고 333척을 격파해버린 거예요. 슈퍼 시너지예요, 슈퍼 시너지. 시너지 정도가 아니고 이거 슈퍼 시너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에서 성공하는 것은 개인의 힘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이면은 거기서 슈퍼 시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슈퍼 시너지는 언제 나오느냐? 같은 사람이 모이면 절대로 슈퍼 시너지가 나오지 않는다는 게 그 생물학적으로도 맞고 정신분석학적으로도 맞고 다 맞아요. 다시 말하면 슈퍼 시너지의 가장 좋은 본보기는 처녀 총각이 만나서 애를 낳는 거예요. 둘이 만났는데 셋이 되잖아요. 1 플러스 1이 3이 됐거든, 가족이. 거기다 넷 나버리면 그거는 초슈퍼 시너지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데 반드시 그때 다른 사람이 만나야 슈퍼 시너지가 나와요. 남자와 남자가 만났다. 거기서 뭐가 하나 나왔다. 그런 게 없어요. 여자와 여자가 만났다. 반드시 뭔가 다른 사람이 만나야 슈퍼 시너지가 나온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딱 맞는 게 애터미 조직이에요. 남자, 여자, 키 작은 사람, 큰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이게 모이면은 거기서 슈퍼 시너지가 나옵니다. 몇 년 전에, 상당히 오래전에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브레진스키라는 분 기억하신 분 계시는지 몰라요. 브레진스키.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다가 한국이 지금처럼 순혈주의를 고집하면 한국은 노벨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순혈주의 가지고는 거기서 슈퍼맨이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나오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뉴욕이 이 세계 패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패션 도시가 어디에 있습니까? 또 파리에 있고 프랑크푸르트, 런던 뭐 이런 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뉴욕의 이 어떤 패션을 기획하는 사람들이 슈퍼 모델을 찾는데, 뭐 파리 무슨 무엇에 간다거나 또는 뭐 런던에 간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답니다. 슈퍼 모델을 찾는데 어디서 찾냐면 역사책에서 찾는데요. 역사책에서 어떤 지역이 외침을 가장 많이 받았는가? 외침을 많이 받았다는 것은 여러 민족의 피가 거기에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슈퍼모델이 있답니다. 이야, 그 아가씨들 보면요, 키도 크지, 눈도 부리부리하지, 피부도 아주 부드럽지, 거기다가 머리까지 좋대. 그러니까 그걸 잡종 강사라고 그래. 하이브리드 엠파시스. 그러니까 요게 애터미의 라인을 보면 잡종 중에 잡종이야. 다 섞였어. 온갖 사람이 아주
반팽이, 온팽이, 그냥 막 7푼이, 8푼이, 거기다가 남는 사람, 부족한 사람 다 섞였는데, 그렇게 돼야 슈퍼 시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그러니까 바로 이순신 장군이 12척으로 333척을 격파한 것도 슈퍼 시너지가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물론 이순신 장군이 탁월하죠. 아무리 탁월해도 그렇지 어떻게 저걸 격파하냐 말이에요. 어떻게 격파하냐. 두 번째는 신뢰입니다. 신뢰. 트러스트. 이순신 장군을 부하들이 철저하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파트너가 스폰서를 철저하게 믿어. 저분만 따라가면 죽지 않는다. 저분만 따라가면 산다. 더미 같으면 저분이 시키는 대로 하면 성공한다. 철저하게 믿었어요.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그런 신뢰를 얻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느 날 갑자기 신뢰라는 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쑥 두고 본 오랜 시간을 거쳐서 경험을 해본 다음에 신뢰가 생겨요. 이순신 장군은 늦게 출사를 했습니다. 32살에 겨우 무과에 합격해서 벼슬에 나가거든요. 굉장히 늦었죠, 그 당시에. 그런데 한 번도 자기의 출세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원칙을 위배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직속상관이라도 거부를 했습니다.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한직으로 쫓겨다니고 파면당하고 구금당하고 하마터면 죽을 뻔하고 백의종고를 2번이나 하고 그랬거든요. 한 번은 훈련은 이 봉사, 그러니까 훈련원의 구급 말단 이 관리로 있는데 자기 상관이, 자기 직속 상관이, 상당히 높은 직속 상관이 자기하고 잘하는 사람을 특진시키려고 이순신에게 부탁했어요. 이순신 장군이 그거 맡고 있었거든요. 이런지아에 거절을 해버렸어. 자기 직속 상관인데. 만약에 자기가 잘 안다고 그 사람을 승진시키면 마땅히 승진해야 할 사람이 못하는데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거절해버렸어요. 결국 자기 상관한테 그렇게 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보복당해서 지방으로 쫓겨났다가 나중에 파면당해버려. 그래도 굴복 안 했어요. 그러나 워낙 그분이 심지가 고든 분이기 때문에 또 다시 또 등용을 해. 말단 관리로. 지금 같은 구급공무원은 또 등용을 해. 그래가지고 그때 비로소 수군에 들어가는데, 해군이죠. 그때 이 전라좌도, 전라우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상좌도, 우도. 지금은 남도, 북도 그렇게 돼 있죠. 전라좌도 병마절도사, 지금 같으면 전라좌도의 육군사령관이 이순신 장군이 근무하는, 소대장으로 근무하는데 오동나무가 좋은 게 있어. 그러니까 내가 거문고를 만들 테니 그 오동나무를 비워서 올려라. 그러니까 사령관이, 그러니까 육군 중장이 소대장한테 오동나무 비워서 올려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 근데 이순신 장군이 그 사령관한테 뭐라고 답변을 하냐 하면은 오동나무도 국가의 재산인데 이걸 사사로이 쓸 수 없으므로 비워 보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 그러니까 아주 아부하기 좋은 기회인데 꽈난 거야. 원칙을 그렇게 지켰어. 그런데 그렇게 이분이 원칙을 지키는 걸 누가 보고 있어요? 부하들이 보고 있고 파트너들이 보고 있어요. 지금 파트너들이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앙에 아주 심지가 올곧은 선비들이 보고 있었어. 누구? 서해 유성룡 대감, 정탁 대감, 그 다음에 이항복 대감, 이런 분들이 저놈 괜찮은 놈이네 그러고 보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순신을 다시 병조로 또 전거를 시켰어. 근데 병조 판사가 지금 같은 국방부 장관이 소위한테, 소대장한테 어이 자네 활통이 매우 좋은데 놔주게 그랬단 말이에요. 야, 이게 뇌물 쓸 수 있는 절호 찬스 아니에요. 장관이 자기에게 이 활통 좋으니까 주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답변을 했냐 하면은 내가 이 활통을 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그것 때문에 대감께서 곤욕을 치를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절을 해버렸어. 다시 말하면 뇌물 싸가지고 출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평조판서가 이순신을 보니까 그럼 괜찮거든. 야, 그러면 내 서녀, 그러니까 자기 첩의 딸이죠. 그렇지만 자기 딸이죠. 서녀를 자네 첩으로 주겠네. 그러니까 이순신이 권문세가의 빌부터 출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거절해버렸어. 그 좋은 찬스를 또 버려. 근데 그걸 누가 보고 있어요? 부하들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올곧은 선비님들이 그걸 보고 있어. 좀 괜찮네 저거. 괜찮네. 그렇게 보고 있어. 그러니까 맨날 그러니까 파면당하고 쫓겨나고 백의중군하고 또 복직되고 그 짓을 계속해. 47살이 될 때까지 계속해 그냥. 그러니까 하도 안 됐으니까 유성룡 대감이 추천을 해가지고 그 당시 이조판서인 율곡 이대감, 이대감 아시죠? 이율곡 선생, 지금 그 모자께서 우리 돈에 들어가 계시죠? 신사임당 여사하고 그 당시 이율곡 대감이 이조판서로 있으니까 지금 같으면 인사권을 쥐고 있는 분이에요. 이조판서니까 내무부 장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도 이 유성룡 대감이 보니까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어가지고 도저히 출세하려고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율곡 이대감한테 추천해 주려고.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하고 율곡 이대감하고 한 집안이에요. 덕수이씨. 그러니까 가서 이대감이 부탁하는 거예요. 그럼 좀 오라고 그러게.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것도 이런지하에 거부해버렸어. 제가 집안 어른을 찾아뵙는 것은 마땅한 도리오나 어른께서 벼슬에 계시는 동안은 찾아뵙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거절해버렸어. 이야.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송룡 대감, 이항복 대감, 정탁 대감, 이런 분들이 보기에 일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그래서 누구를 찾고 있었냐면 장수감을 찾고 있는 거야 지금. 장수감을 찾고 있는데 이순신을 지목해. 장수감이다. 나라를 지킬 장수감이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승진을 시작합니다. 13일 만에 6계급 승진을 해버려. 그러니까 소령을 육군 중장으로 진급시켜버린 거예요. 지금 같으면 육군 소령을 육군 중장으로 진급시켜버려. 누가? 유성룡 대감이. 그런데 그 당시 당파 싸움이 심하니까 아니되옵니다. 전하 아니되옵니다. 어떻게 2계급씩 떼어서 6계급을 13일 만에 진급합니까? 그러니까 수를 썼어요. 육군 소령을 육군 중령으로 진급시켜서 너 자네 어디 태제항으로 가게. 그럼 거기 가. 그럼 거기 도착하기 전에 다시 육군 대령으로 진급시켜서 자네 어디로 가게. 그래가지고 13일 만에 계속 가다 보면 진급돼가지고 다른 데로 가고, 그래가지고 13일 만에 정삼품, 오늘 같으면 육군 중장인 전라 좌도 수군 절도사, 지금 같으면 전라 여수에가 있죠. 해군 사령관으로 임명이 돼서 거기서 일본을 격파해버린 거예요. 그게 임진왜란 전에 1년 전이에요. 1년 전. 그러니까 그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아니었으면 이건 지금 조선이라는 나라는 없어졌어요. 남해에서 여수에서 막아버렸기 때문에 한산도에서 대첩을 하고 일본 수군을 거기서 격파해버렸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신뢰를 얻었기 때문에 저분만 따라가면 산다. 저분만 따라가면 산다. 왜? 부하의 공을 가로채지 않아. 그리고 부하가 이룬 공은 그대로 임금에게 상신을 해가지고 상을 전부 줬어요. 다른 벼슬아치들은 안 그랬거든요. 그리고 싸우다 죽으면은 가족이 가까이 있는 경우 그 가족의 생계까지도 책임져줬어. 그러니까 어때요? 이 직관을 믿을 수가 있죠. 그래서 신뢰라는 게 굉장히 크게 작용합니다. 귀인 오류. 여기 다 말이 좀 어려운데
attribution error라고 그러는데, 우리 사업자들이 강의를 하실 때마다 시스템에 빠지지 말고 참여하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참여해서 무슨 돈 받는 것도 아니고 회사가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참여하라고 그럴까?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고, 캐나다 밴쿠버 북쪽에 가면 카필라노 강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카필라노 브릿지가 있죠. 카필라노 리버의 위에 있는 현수교입니다. 서스펜션 브릿지. 그러니까 양쪽으로 세 줄이 양쪽으로 있고 거기다 다리를 대롱대롱 매달려 놓은 거 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걸어가면 휘청휘청 오고 좌우로 움직이고, 저기 제가 가봤거든요. 분명히 내가 가봤잖아요. 밴쿠버 북쪽에 있는 아주 관광지입니다. 그런데 왜 이 카필라노 브릿지가 유명하냐면 여기서 심리학의 귀인 오류라고 하는 실험이 여기서 이루어졌기 때문이고, 이 실험이 있은 후로 많은 실험이 이루어졌는데 바로 확인이 됐어요. 그 말이 맞다. 이게 뭐냐면 여기에 이게 현수교이기 때문에 공중에 매달려 있어요. 밑에를 보면은 이게 한 80m, 76m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같은 사람이 내려다보면 발바닥이 간질간질해. 오줌이 나올락 말락거려. 이게 무서워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서 바람이 불면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이 걸어가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움직이는 이게 사이클이 괴상망치게.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이렇게 움직일.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움직여요. 그럼 여기서 무슨 실험을 했냐면은 기인 오류라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쪽에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는데, 도널드 따튼이라고 하는 심리학 교수하고 저쪽에 토론토에 있는 토론토 대학의 아스 아론이라고 하는 심리학 젊은 교수들이 요 다리 한 가운데 저쪽에서 18세에서 35세 사나이가 청년이 걸어오면 이쪽에서 아주 예쁜 아가씨가 걸어가서 중앙에서 딱 만나. 중앙에서 딱 만나서 아가씨가 그 청년에게 뭐라고 하냐면, 저는 심리학 연구소에 근무합니다. 여기서 저쪽 경치를 바라보시고 감상문을 하나 써주십시오. 연구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쁜 아가씨가 써주라고 그러니까 감상문을 써줘요. 써주면 받아가지고 받을 때 이 아가씨가 자기 전화번호를 줍니다. 제 전화번호는 이것입니다. 혹시 연구 결과가 궁금하시면 저에게 전화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85명의 사나이들에게 그렇게 그 실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가면은 아주 굳건한 다리가, 낮은 다리가 하나 있어. 큰 삼나무로 이 다리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 가면 아무 감흥이 없어. 땅이나 다리나 똑같아. 거기서 똑같은 실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두 교수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 현수교, 서스펜션 브릿지에서, 카필라노 서스펜션 브릿지에서 이 중간에 썼던 이 청년들의 글 속에는 성적인 상상력을 표현하는 단어가 매우 많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그 밑에 똑같은 아가씨가 똑같이 실험을 했는데 그 밑에 튼튼한 다리에서 썼던 글 중에는 그런 게 거의 없어. 그리고 전화를 하는 걸 봤더니 흔들다리에서 실험을 당했던 청년들은 50%가 아가씨에게 전화를 했어. 근데 튼튼한 다리에서 실험을 했던 청년들은 15%가 전화를 했어. 그래서 두 교수는 이 차이가 무엇인가를 연구해서 결론을 귀인 오류 이렇게 딱 봅니다. 이게 뭐냐면요, 귀인이라는 게 어떤 원인을 무엇에게 기속시킨다. 인간에게 콜롬비아 대학의 스탠리 샤흐트 교수라는 사람이 이 이론을 냈습니다. 인간의 감정이에요. 전부 감정에 따라 움직이니까. 인간의 감정은 각성은 우리 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경이 어떻게 움직이냐 하는 것과 그것의 해석에 따라 달려진다. 즉 해석의 함수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아가씨가 혼자 밤에 집에를 가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는데 얼핏 보니까 어떤 시커먼 놈이, 아주 덩치 큰 놈이 따라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강도 아닌가 하러 이 가슴이 쿵쾅쿵쾅 뛰면서 걸음이 빨라지기 시작해.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집에 가는 길이야 지금. 다시 말하면 실제적 진실은 이 사람은 집에 가는 길인데 아가씨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강도일지도 모른다고 해석한다. 그러면 실체적 진실에 관계없이 이 아가씨의 마음은 강도라고 생각하고 몸이 움직이고 행동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어떤 놈이 길거리에 가니까 뭘 중얼중얼 하고 가. 그런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따지려고 하는 생태적 특질을 가지고 있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요. 지금까지 파트너 잘 만나서 파트너가 그 나긋나긋하고 말도 곱게 하고 그래. 그런데 어떤 날은 틱틱했었고 인상 쓰고 그러고 있어.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그 원인을 알고 싶어해. 부부싸움 했나? 뭘 잘못 먹었나?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둘 중에 하나 결론을 내려. 부부싸움 한 게 틀림없구만. 그게 진실이 무엇이냐는 따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이 사람은 그 사람을 부부싸움한 사람으로 취급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진실이 뭐냐가 관계없어요. 관계없이 그런다. 자, 그러면 이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높은 다리에서 보면요 가슴이 뛰어요. 가슴이 뛰어. 가슴이 뛰면은 사실은 높은 데 있어서 가슴이 뛰는데 여기에 실험을 당했던 청년들은 이쁜 아가씨가 있기 때문에 가슴이 뛴다고 해석한다는 거예요, 뇌가. 그래서 거기에 성적인 표현이 많이 들어가. 그리고 50%가 전화를 한 거예요. 연애를 한번 해보려고. 가슴이 뛰지 않은 다리에 있는 놈들은 뭐 보통 아가씨네 뭐.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가슴이 뛰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높은 데서 내려가도 가슴이 뛰고, 복권에 당첨돼도 가슴이 뛰고, 조깅을 해도 가슴이 뛰고, 그렇죠? 롤러스코터를 타도 가슴이 뛰고, 예쁜 아가씨들을 봐도 가슴이 뛰고, 카페인 커피를 마셔도 가슴이 뛰고. 자, 보세요. 원인은 수백 가지인데 우리 몸에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예요. 가슴이 뛴다. 그렇죠? 가슴이 뛴다. 그런데 인간은 가슴이 뛰면 왜 뛰는 거? 그걸 해석하려고 노력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통상은 에러를 범한다는 거예요. 에러. 오류를 범하는데 그것이 오류냐 아니냐에 관계없이 자기가 해석한 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고 말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실험이 나오니까 과학자들이, 심리학자들이 정말 그런가 하고 다시 다른 실험을 해봅니다. 전부 교수들이니까 한 클래스는 운동장을 한 바퀴 돌게 하고 한 클래스는 그냥 의자에 앉아있게 하고 그런 다음 플레이보이즈에 있는 아가씨를 보여주고 매력 점수를 매기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바퀴 뛰고 온 학생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으로 평가를 해요. 자기 가슴이 뛰는 것을 이 뇌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니까 뛰는 걸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아주 희한한 결론을 냅니다. 예뻐서 가슴이 뛰는 것이 아니고 가슴이 뛰니까 예뻐 보인다. 그러니까 혹시 여기 지금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상대방의 마음에 들게 하려면 그 방법 중 하나를 택하세요. 같이 조깅을 하든가. 그리고 조깅을 하면서 옆에 보면 무지하게 이뻐 보이니까 이뻐 보이니까 그 다음에 다방에 앉아서 얘기를 하더라도 무슨 건강 생각한다고 카페인 없는 커피 마시지 마시고 카페인이 잔뜩 든 커피를 마시 가슴이 뛰게 하면은 앞에 사람이 예뻐 보인다. 아니 정말 이거 그렇게 해보세요. 마지막에 롤러코스터를 타버리면 그건 끝이야. 으악 하면서 끌어안거든 이렇게. 예, 끝이야. 그러면 여기서 부산에서 또는 의 도시에서 같은 차를 타고 심리학 교수들이 하는 이 기술한 바에 의하면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같은 차를 타고 같이 흔들리면서 가슴이 뛰었던 사람은 점점 친해진다는 거예요. 점점 친해진다. 거기 뭐하러 가? 하고 집에 있는 사람은 백날 있어도 안 친해진다는 거예요. 같이 가슴이 뛰어야 돼요.
그러니까 같이 이벤트를 하면서 가슴이 뛰면 굉장히 친해져요. 거기다가 커피까지 마셔보면 이제 확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귀인 오류, 다시 말하면 같이 가슴이 뛰는 일을 하면은 점점 가까워진다. 다시 말하면 휴먼 네트워크가 점점 강해진다는 거예요. 점점 강해진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휴먼 네트워크 이게 느슨해지, 이게 지금 고기를 잡는 그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슴이 뛴다는 거, 이게 신뢰를 만드는 건데, 신뢰. 서로 신뢰를 만들고 친해진단 말이에요. 친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그물이 튼튼하게 되고 사이즈가 커져요. 이 그물의 사이즈와 튼튼함이 곧 자본, 캐피탈이거든요. 이걸 사회 자본이라고 합니다. 소셜 캐피탈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경제 자본이 없어요. 빌딩도 없고 땅도 없고 무슨 주식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로열티 받은 특허권도 없고 그런 거 없으면은 내가 자본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대 사회에서 이 심리학자나 사회학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본 중에 하나가 사회 자본이에요. 소셜 네트워크. 소셜 캐피탈이에요. 소셜 캐피탈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소셜 이 네트워크, 연결망이에요. 인간으로 이루어진 연결망, 그리고 그 가운데 존재하는 신뢰입니다. 신뢰.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요. 요거 있으면 소득이 생긴다. 그래서 로버트 키오사키, 아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거기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또 이 빌 게이츠, 자기가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를 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네트워크를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왜? 마이크로소프트를 하는 방법도,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를 창업하는 방법도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빌 게이츠가 무슨 거기 회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소득이 생기고 해외 여행 간다고 해서 소득이 안 생기고 그렇지 않아요. 왜? 자기가 만든 시스템이 돌아가니까 그렇거든요. 마찬가지 네트워크 마케팅도 기존의 시스템에 들어와서 자기의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만드는 과정이니까 마이크로소프트나 네트워크 마케팅이나 시스템을 갖는다는 측면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버트 키오사키가 하는 얘기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부자로 살려면은 자기 시스템을 가져야 된다. 자기 시스템. 그런데 그 키오사키는 그 책에서 시스템을 갖는 방법을 3가지로 얘기했어요. 첫째,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 그게 뭐예요? 빌 게이츠처럼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회사에 종업원이 들어오고 시스템이 가동되면 그 종업원들은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회사를 위해서 일하고 자기를 위해서 일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시스템을 만든 사람에게 소득을 제일 많이 준다고요. 그럼 그 시스템에 들어있는 사람들, 그 사람은 시스템이 없어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썼다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소득이 제로가 돼버려요. 그러나 시스템을 만든 경영자들은 계속 소득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첫 번째 방법으로 했어. 두 번째 방법은 키오사키가 이야기하는 게 두 번째 방법은 기존의 시스템을 사는 방법. 그걸 프랜차이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2가지 방법은 어떻습니까? 돈이 많이 있어야 돼요. 돈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경영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3번째로 키오사키가 제시한 게 네트워크 마케팅 그랬어요. 시스템에 들어가서 기존의 시스템에 들어가서 근데 거기는 뭐라 하겠냐면 적은 진입비만 내면은 자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스템 진입비가 제로예요. 거기 그 책을 보세요. 거기는 200불만 내면 그래놨어. 그런데 우리는 애터미는 공짜로 들어와서 자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으니까 세계 최고지. 그러니까 이게 공짜니까 우습게 생각하는데 공짜라고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12척으로 333척을 격파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왔는가? 재심합력이다. 여러 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뭉쳤다. 주역에 이인동심 기리당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역 계사편에 있는 말인데요. 두 사람이 한 마음을 가지면, 같은 마음을 가지면 그 기자고 리는 우리가 이익할 때 쓸 자인데 원래 날카로울 이자입니다. 그 날카로움이 쇠를 자른다.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면 그 날카로움이, 그 힘이 쇠라도 자른다. 그렇게 돼 있어. 그런데 애터미 사업처럼 2인 동심이 아니고 다인 동심이 되면 당연히 쇠도 자르고 가난도 자르고 다 잘라버리고 성공할 수 있다. 자, 2년 후, 3년 후, 또 5년 후에 다인 동심으로 길이당금 모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